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사 그리고 유목민족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명은 재정이 약화되고 수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나라의 힘이 쇠퇴해갔다. 임진왜란 이후 여진족, 만주의 여진족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까지는 지난 15번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 후금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 명이 너희 조선을 임진왜란 때 구해줬기 때문에 너희 조선도 우리 명을 도와라 라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 광해군,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후금과 오랜 기간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명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가는 조선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의 요구대로 조선군을 파견하기는 하되 적절히 상황을 살펴서 후금의 군대에게 항복하도록 밀명을 몰래 명령을 내립니다. 이리하여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명나라에 파견되게 되고 조명연합군은 사루라고 하는 곳에서 후금군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군은 적절히 싸우다가 후금군에게 항복하게 되고 조명연합군은 후금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루 전투의 결과 후금은 만주 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명나라에게서 빼앗아오게 됩니다. 이후 조선 내부에서는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임금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새롭게 즉위한 조선의 인조 임금은 친명배금,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후금은 조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1627년 후금의 공격으로 발생한 전쟁을 우리는 정묘호란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정묘호란에서 후금과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력이 성장한 후금은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조의 조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한번 청은 조선을 공격하게 되고, 이때의 전쟁을 병자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관계,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사루 전투 당시 후금의 세력 모습입니다. 명나라군을 물리치는 사루 전투의 후금군. 이렇게 여진이 후금으로,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크게 세력이 성장한 동안 명나라 내부의 상황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임진왜란 이후 농민반란이 발생하고 있었죠. 특히 이자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농민반란, 1627년에 발생했습니다. 농민반란으로 인해서 청은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1644년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가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을 함으로써 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한편 산해관에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에서 청나라군을 맡고 있던 장수 오삼계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산해관에서 청군을 막아 명을 지켰지만 그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농민반란군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상황이었지요. 결국 산해관 수비대장 오삼계는 청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 장수였던 오삼계가 청나라군을 이끌고 베이징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베이징은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삼계가 이끄는 청나라군은 1645년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자겸의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명나라가 멸망하고 그 중국 대륙을 새롭게 청나라가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그 역사를 중국 대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청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이후 베이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 출신 장군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은 각각 그 공을 인정받아 일정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이 통치권을 인정받았던 지역을 번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청의 입장에서는 멸망한 명나라 출신의 장수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번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큰 위협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의 4대 황제였던 강희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번을 폐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삼계, 상가이 아들이었던 상지신, 경정충은 자신들이 다스리던 번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각각 다스리고 있던 번이 합쳐서 세 군데여서 이때 일어난 반란을 3번의 난이라고 하고 청 4대 황제 강희제는 이 3번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 3번이 일어났던 지역이 오늘날의 푸저우, 광저우,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3번의 난이 일어났던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푸저우는 그 이름까지 기억해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3번의 난과는 별개로 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청의 입장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성공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정씨 집안은 명나라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성공의 난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진압하였지만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청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성공을 포함한 정씨 집안은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피해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타이완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타이완으로 넘어간 정씨 세력은 네덜란드 세력을 쫓아낸 뒤 타이완을 점령하고 정씨의 나라를 타이완에 만듭니다. 이때가 1661년이죠. 이후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 바다 건너 타이완에서 청을 노리고 있던 정씨 세력 또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683년 타이완은 청의 공격에 의해 항복하게 되고 청나라의 한 개 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정복한 것이 1683년. 그래서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정복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청에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청의 6대 황제였던 걸륭제는 티베트, 신장, 몽골 지역까지 그 영역을 넓히면서 청나라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나라의 최대 영토 한번 지도로 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남쪽에 티베트 지역, 그 위로 올라가면 신장 지역, 중가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몽골 지역이죠. 네, 걸륭제 시절 새롭게 확보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진왜란 이후 일어난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임진왜란도 일본군의 철수로 끝이 나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당시 그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제외하고도 가장 힘센 지방 영주 중의 하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틈을 타서 그 세력을 크게 넓힙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세력과 도요토미 세력은 세키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세력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막부를 성립하게 되니 이를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 정부에 사람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에도 막부는 기존의 도요토미
정권이 일으켰던 임진왜란과는 상관없다.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도 막부는 조선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조선의 사절단을 파견해달라. 이 요청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조일 간의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통신사를 통한 조일 간의 문화 교류 과정 속에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네,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던 길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에도 막부는 조선과는 통신사를 통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청에는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청과 에도 막부 사이에는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무역, 공무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이 진행하는 무역, 사무역만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 내에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15번에서 얘기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전을 조선 전기,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임진왜란 이후 즉위한 15대 임금 광해군은 쇠퇴하고 있는 중국의 명,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여진족의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이때 중립외교의 과정에서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조선군을 파견하되 후금과의 전투를 최대한 회피했던 사르우 전투, 우리가 앞바닥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 중립외교 정책은 조선 내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에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서인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임금 인조를 즉위시키는 난이 일어납니다. 이를 인조반정이라고 하고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임금 16대 임금 인조가 즉위하였습니다. 인조는 기존의 광해군이 실시했던 중립외교 대신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친명배금 정책이란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라는 뜻인데요. 마침 또 명나라가 다음과 같이 조선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평안북도 앞바다의 섬이었던 가도에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들어와서 군사기지를 세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문용과 연합하여 조선은 후금을 공격해라. 조선이 명나라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금은 명과 손을 잡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조선을 군사력으로 억제시킬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리하여 후금이 1627년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이 해가 정묘년이라 하여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의 결과 후금과 조선이 형제관계를 맺는 내용의 화의가 성립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세력을 성장시킨 후금은 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청은 조선에 대하여 임금과 신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고요. 조선 내에서는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해해야 한다는 주화론,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척화론이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 내의 척화론이 우세하게 되면서 청의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게 되고 청은 조선을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됩니다. 이 해를 병자년이라 하여 병자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인조 임금은 청나라 군대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한양의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에 피신하여 청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성이었던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조선군과 인조는 오랜 기간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인조는 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가 청에 하는 항복의식이 3배 9고두례였죠.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땅에 찍는 의식. 이후 청과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두 나라 사이에는 군신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청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인질로 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진행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청과 군신관계를 맺은 조선은 이후 청나라의
연행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연행사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은 오늘날의 베이징을 말합니다. 연경에 간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1637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은 청의 연행사를 파견하면서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속으로는 여전히 청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식, 반청의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중국 사상의 후계자이며 천하의 새로운 중심이다라고 믿는 조선중화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인조 임금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청에 파견되었던 서양 신부 아담 세알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천문학, 천주교 책 등의 서양 문물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이 일로 인하여 인조의 미움을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그 뒤를 이어서 17대 임금 효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효종시대에도 여전히 조선 내에서는 반청의식, 조선중화주의 사상이 남아있었고 우리 조선이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국벌운동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국벌운동은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하지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 22대 임금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북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북학운동이란 북쪽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청나라에 발달되어 있는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북학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특히 천문기구나 서양역법 등의 과학기술을 조선에 들여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북학운동에 대한 내용은 22번 학습지에서 중상학파와 함께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동아시아 각 나라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명, 청, 조선, 일본 사이에 일어났던 교역,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